이렇게 시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12개 학생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총총히 물러나고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질문 그리고 열정적인 학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지역학부고 인간과 지역인데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외계로 나아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는 뭐 우리 시대가 또 지구 안에 있기는 어렵죠.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이제 다 한물간 얘기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지구를 벗어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인간도 아직도 뭐 휴머니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조인간이 머지않은 얘기고 근미래라고 얘기했죠. 이 영화도 근미래 얘기입니다. 그 근미래 얘기니까 2050년 정도죠. 그때가 되면 이미 인간의 그 본질이나 한계에 관한 것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고 이미 그것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이 과거에는 뭐 계급 이데올로기라든가 뭐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로 인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휴머니즘이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편협한 가치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 중심주의라는데요. 과거에는 인문주의니 인간주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지금 인간 중심주의가 돼서 그래서 동물권 운동이라든가 그런 경우에서 휴머니즘을 비판합니다. 이거는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예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을 넘어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한계를 비판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영화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 또는 휴머니즘과 충분히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미키 17은 원래 소설로 나온 영화입니다. 소설 있었는데 이 봉준호 감독이 원래 이 영화에 착수할 때는 소설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기획서 정도만 보고 영화를 찍었는데 어쨌든 많은 내용이 소설에 있고 그렇죠.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죠. 오늘 소설과 비교하는 그런 거는 별로 하지 않고 영화 자체에 집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미키 17은 실패작이죠. 이 영화하고 최근에 이 제작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해서 다음 영화 마블 위의 영화나 지금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야심차게 했던 작품이 별로 성공을 못한 작품이고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예술 세계로 보자면 이 영화는 하나의 획을 그은 작품이에요. 그 전에 봉준호 영화가 쭉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이 색다른 영화입니다. 물론 헐리우드라는 것하고 국내에서 했던 거하고 좀 무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예술 영화 미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고 또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이 물론 원작이 소설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독이 그 소설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자기 예술계에서 그걸 재현했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예술 세계와 연결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이미 해서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서울대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 학생이 많이 안 왔어요. 오늘 상당히 많이 온 편입니다. 제목을 자본주의 모습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당연히 정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또 정치학을 전공하니까 정치와 또 관련돼서 얘기할 거고 봉준호 영화에서 정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같이 할 건데 봉준호는 196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88학번이죠. 88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민주화 이후의 대학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83학번이어서 나보다 5살이 적은데 그러니까 나는 전두환 그 억압통치 밑에서 대학생활을 했고 봉준호는 나하고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그 다음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좀 달라요. 여기 포스터에 보다시피 많은 사람하고 똑같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복제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조인간 또는 AI로 만든 지능형 인조인간에는 다양한 옛날부터 이제 뭐 우리가 소설에 나오고 영화도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제 인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복제해서 만든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만들어진 인간이죠. 그래서 복제를 해서 만들었던 아니면 어떤 무기물로 해서 추출을 해서 재생을 시켰던 어쨌든 다 이것을 포스트 휴먼에 속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기본적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워너 브라더스가 아까 지금 망할 위기에 있는 그런 회사고 굉장히 큰 회사니까 뭐 쉽지 않겠죠. 한국에도 있죠.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가 운영했는데 이 저작권은 영화는 달라서 다른 저작물하고 달라서 수입사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급사하고 수입사하고 같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입하고 배급하고 다 같이 했어요. 여기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모험 드라마에 속하고 SF에도 속하죠. 15세 이상 관람가 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죠. 12세인지 15세인지 차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아까 원작의 소설이라고 했죠. 이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로 내용은 근미래 2054년을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펜더블, 손오픈이라는 얘기죠. 익스펜더블로 지원을 하죠, 주인공이. 그러니까 지구에 살 때 그러니까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나왔던 것처럼 대만 카스텔 해다가 조당망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사체 죽이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전개돼서 지구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서 우주에 나가서 소모품으로 가장 바닥 노동자죠. 가장 바닥에 있는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버리면서 일하는 거죠. 목숨을 버리고 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복제하는데 그 재료는 프랑켄슈타인처럼 그 수많은 시체에서 가져다 하잖아요. 여기서는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런 거에서 복제를 해요. 그러려면 이 생체의 모든 정보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생체의 모든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원본을 죽입니다. 원본을 다시 소모품으로 투입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죽여버리고 복제품으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익스펜더블이라는 소모품을 일하는 노동자, 이 복제 인간의 이름이 미키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프린트 되고 그러면서 죽고 다시 또 출력되고 복제니까 프린트가 표현을 씁니다. 얼음 행성으로 가죠. 얼음 행성에 가면은 이 크리퍼라는 생물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심각한 충돌이 이제 일어나고 그때 이제 이 미키가 위험에 처하는데 17번째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17 소모품이 죽으면 이제 미키 18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안 죽고 살아와요. 크리프가 살려준 거예요. 여기 수업이니까 내가 스포일러를 합니다. 원래는 유튜브에 올리는데 어제는 못하게 됐어요. 크리퍼가 살려주는데 크리퍼가 살려서 이런 핵심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해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예고편에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하고 원래 교육용이라든가 평론용으로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교육용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미키 17이 죽은 줄 알고 이미 미키 18을 다시 복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저기 단어가 생각이 맞아요. 복제 똑같은 것이 부닥치는 거죠. 도플갱어. 그래도 원래 독일 말이죠. 도플갱어를 보면 거기서는 마주치면 하나가 죽는다고 돼 있죠. 똑같아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 해결되는데 해결되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많아요. 국내에서는 호평들이 많고 국제적으로는 혹평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보면은 뭐 이게 좀 이거는 시내 21이 항상 영화가 나오면 이렇게 단평을 모아서 서로 만들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영화 전문 잡지로는 종이로 나오는 것은 이거하고 두 개밖에 없죠. 시내 21이 가장 이제 관록이 있는 영화 전문지인데 이건 웬만한 건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시내 21을. 자, 뭐 예를 들어서 김소미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파시즘에 반하는 존재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논하는 생명 가득한 SF다. 김소희 같은 경우는 단일한 진화에 저항하는 가수성의 격렬한 규환 그런 것이고, 송경원 같은 경우는 때로 순해질 수 있어도 결코 복제되지는 않는 봉준호의 오리지널리티다. 왜냐하면 봉준호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작품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옥자의 여집합이자 최연수는 설국열차의 3차원적 확장. 과거의 옥자라든가 설국열차 이게 뭐예요? 국내에서 순수한 국내 작품이 아니고 하나는 넷플릭스에서 한 거고 하나는 헐리우드에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더 발전된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홍수정은 찰리 채플린의 얘기를 빌려다가 가까이서 보면 범작, 멀리서 보면 수작 이런 데 찰리 채플린 얘기 뒤집은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멀리서 보면 뭐예요?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여기서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극,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고. 왜냐면 그 사람이 희극인이었으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찰리 채플린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공산 100가지 작품 때 공산당을 몰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코미디언을 하지만 그래서 멀리서 인생을 관조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인생이라는 건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극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봉준호의 영화는 정치적인 측면을 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곳곳에 정치적인 얘기를 숨겨두고 있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비판, 오늘 핵심적인 자본주의 비판, 인간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의미, 이 세 번째 얘기를 통해서 네 번째 휴머니즘 논쟁으로 연결할 겁니다. 영화를 본 사람은 들어보세요. 많이 봤네요. 절반은 봤네.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고편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씩 잘랐어요. 얘기하고 예고편을 조금씩 보면서 합시다.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아주 짧게만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영화관에서 보고 썼고 그 이후에 이제 안 받고 다운로드를 받아도 요즘 오랜만에 되는데 편집이 안 되게 막혀 있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혹시 가여운 것들이라는 거 봤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가여운 것들에
남주 여주 해갖고 뭐 남자 주인공 한 사람, 여자 주인공 한 사람인데 지금은 주인공들 여러 사람 얘기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렇발로 이 사람 인상이 그렇게 별로 고약하진 않죠. 뭐 이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약간 선한 인상이 좀 있고 그래서 주로 어리숙한 역할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악역은 처음이에요 여기서. 가요운 것들에도 나왔지만 거기는 악역 변호사긴 한데 굉장히 그 어리숙한 캐릭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비슷하죠. 악역이 근데 악역의 성격이 더 강하죠. 그래서 여기 어리숙합니다. 부인한테 놀아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극 중에 이름은 케네스 이제 마셜인데 이 사람은 이중으로 이용을 당하죠. 부인에게 이용을 당하고 또한 집사로 나오는 사람이 아마도 이 행성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회사에서 파견한 사람부터 인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제약회사라는 자본에 이용을 당하고 그 다음 부인도 내가 보기에는 자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부인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부인이 여기 담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소스에 집착을 합니다. 그죠? 소스를 만드는 거에 상당히 집착을 해. 그래서 소스를 만드는데 나중에는 사람 인체로 소스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마지막까지 그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던져주지 않고 끝납니다. 마지막 장면에 또 그게 나와요. 그것이 소스가 과연 뭘까? 저는 그것도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본이야 말하자면 자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적인 자본이 있고 총체적인 자본이 있어요. 보편적인 자본, 총체적인 자본이지. 개별적인 자본은 제약회사 여기 나온 회사라면은 이 프로젝트의 후원자 그리고 이 부인은 총체적인 자본이죠. 정치까지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거기다 해석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사람 캐릭터가 많이 봤지만은 미국에서는 이게 대선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개봉이 좀 늦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만들 때는 트럼프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래요. 시기도 아니었고. 근데 이게 개봉 시기가 대선과 맞물려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를 얘기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봉준호가 트럼프를 의식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야구 모자가 나와요. 트럼프 빨간 야구 모자 있잖아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정치적인 휩쓸림을 막기 위해서 아니라고 인터뷰할 때도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없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되게 트럼프처럼 약간 개구쟁이적인 좋게 말하면 개구쟁이적인 스타일이 있고 쇼맨십도 있고 트럼프를 어리숙하지 않죠. 그냥 어리숙한 사람으로 이제 여기는 나오는데 트럼프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로 미국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엄령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근데 윤석열도 그렇지만은 노자가 지도자를 네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물처럼 자연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최고의 통치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친근한 사람. 두 번째 좋은 통치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무현 같은. 첫 번째 지도자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같은 친근한 국민들에게. 세 번째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자. 박정희 같은. 마지막 제일 못난 통치자가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사람. 윤석열이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통치자. 이 사람도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약간 섞여 있죠. 권좌에 있을 때는 상당히 두렵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과 여기 부인 역할이 또 비슷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김건희보다 훨씬 더 여기는 더 영악하게 나오고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보는 걸 약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케네스 마샬에 대한 인상은 보는 나라마다 그래서 여기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같은 경우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 이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하고 때 친했지.
여기 이제 아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고, 여기는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 과학기술 지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과학기술 지상주의하고 비슷한 의미가 좀 있죠. 그걸 뭐 얘기하는 것도 되겠고, 그래서 저는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정치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파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뒤에 이제 연결된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국에 상당히 많은 갑부가 그랬고, 세계에 정말 돈 많은 갑부들은 이미 그 손주로 죽은 사람들은 시체를 냉동으로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다시 깨어나려고. 거기에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초인적인 인류를 꿈꾸고 실제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있어요. 400 요구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김상목 평론가 평론을 가져온 건데, 오마이뉴스에 이 사람이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평론가죠.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나는 국제영화비평가협회에서 하고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 그쪽에 있고, 상당히 이 사람이 찼어요. 스포일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중요한 부분 보면은 외계 종족과 대화하는 게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오히려 마샬 일파와 같은 인종차별주의자, 광신도들과 비교하면 소통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재밌는 판단이었어요. 마샬, 아까 거기서 발음에도 약간 그랬었지만은 설명 안 했네. 계엄령도 마샬로우죠. 계엄령의 마샬하고 이 케네스 마샬의 마샬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됐죠. 근데 봉준호가 무슨 뭐 예언자도 아니고 현세이라 좀 놀랐겠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는 것이지.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크리퍼라는 그 행성의 외계 종족 인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벌레처럼 생겼어요. 나는 좀 실감 안 나더만. 되게 나는 귀신이나 뱀은 안 무서워하는데 벌레는 무서워요. 징그러운 벌레. 그러니까 이게 벌레가 징그러워서 무서운 거지. 뭐 괴물처럼 막 위협을 해서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소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덩치도 크고 한데 벌레 같아가지고 징그럽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지능적인 생명체예요.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데, 여기서 짧은 영화니까 그러겠지만은, 여기 한 과학자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언어를 외계 생명체 언어를 연구해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번역기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가능하죠. 지금 뭐 온갖 번역을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얼마나 챗GPT 같은 번역기는 아주 뛰어나죠. 그것들 이제 길게 하면은 막 지가 막 잘라먹고 막 이런 엉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과학기술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계엄 상황 이런 거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죠. 두 진영이. 차라리 외계 종족하고 소통하는 게 더 빠르겠다, 더 쉬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쓴 봉준호 영화를 분석한 논문인데, 정적인 거 관련이 있어서 제가 현대 영화 연구라는 전문대가 쓴 건데, 살인의 추억, 괴물, 기생충 세 개 작품을 중심으로 봉준호 영화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 권력과 대중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봉준호 영화미학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거기서 이게 초론만 쓴 건데, 마지막에 봉준호 장르는 국가와 정치를 희화하면서도 프레카리아트 같은 하층 계급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계급 문제를 새로운 방식의 리얼리즘적 알레고리로 표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봉준호 장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봉준호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여러가지 종합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 봉준호 장르가 핵심적으로 뭐냐, 이걸 정치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와 정치를 굉장히 희화했는데, 희화 같은 말이요. 희화했는데
대부분 봉준호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근육질의 산업노동자가 아니고 프레카리아트예요. 비정규직이라든가 주변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초점을 주로 둡니다. 그것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하층 노동자들, 주변부 계층 사람들, 하층 계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초점을 이제 많이 두면서 전통적인 계급 문제를 새로운 리얼리즘으로 풀어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주화 이후에 대학을 다닌 세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리얼리즘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그 리얼리즘을 한참 우회를 해서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한참 우회를 해서 조금씩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걸 나는 알레고리라고 표현한대요. 비유를 해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영화들 이런 거죠. 살인의 추억, 그다음 괴물, 기생충, 송강호하고 아주 단짝이죠. 이번에는 송강호가 안 나왔지만 송강호는 철군열차에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오죠. 송강호가 정말 연기를 잘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죠. 근데 연기에는 이른바 메소드 연기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내면 연기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메소드라는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게 러시아 연기학교에서 나온 개발이 된 거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 있는 그 연기학교에서 그걸 사용하다가 그래가지고 헐리우드에 더 유명해져 버린 건데 메소드 연기는 연극으로 보면 빵점이에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거지 연기를 하려면 거지와 한참 생활하면서 그걸 체화해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송강호가 그 아주 다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브레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러시아 형식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낯설게 하기 같은. 그러니까 관중과 저게 연기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관중이 또 다른 상상력과 또 다른 성창적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영화는 사실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 잘 안 보고 또 상당히 어려운 영화가 돼버리죠. 예술 영화가 되죠. 그래서 잘 하지 않는데 뭐 봉준호 영화도 SF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한게 있지만 이런 영화도 상당히 이 송강호의 그 메소드 연기에 아주 추천한 그런 영화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정치 세 가지 다 그래요. 정치와 국가를 표현할 때는 이른바 아재 개그 같아죠. 웃기려고 하는데 슬립스텝 같은 거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웃기죠. 저게 쓱 지나가다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은 기생충에서 보면은 기태기가 아니 여기가 기태기야. 여기 뭐지? 아들이 기우였나? 자꾸 잊어보는 나이가 됐어요. 아들이 나중에 다 이제 한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이제 기태기를 잡으려고 기태기 지하철에 도망가 숨어 있잖아요. 도망갔다가 도망가서 갇힌 거지. 그래 아들을 미행하기 시작해. 그래서 아들을 미행하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미행하다가 그냥 자기가 넘어져. 계단에서 뭐 이런 장면. 별로 웃기지도 않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좀 바보처럼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괴물에서 보면 보건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대피소에서 오다가 마루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미끄러져 넘어지고 막 이런 장면이 가끔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살인의 숲에서 보면은 형사관장이 그 살인 현장에 논둑에 있으니까 논둑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이런 장면이 비슷비슷한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외적이지 않고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봉준호가 하는 리얼리즘적 알레고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빅사리 비약이라고 하지. 빅사리라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실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의도를 하긴 했는데 이것이 별로 안 먹혀 들어간다. 감독님한테 웃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비판적이지도 않고 애매하게 해놨는데 결국은 그게 비슷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의 봉준호 장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나쁘게 또 얘기하면 이미 봉준호가 유명해지니까 그것까지도 미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현상들이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봉준호 장르는
장르를 거부하는 감독, 새로운 장르 문법을 만들어내는 감독, 이러한 찬사들을 대표적으로 만드는 말인데, 이번에 미키 17이 실패하면서 이 말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적었습니다. 봉태일입니다. 봉태일. 디테일하다는 뜻이죠. 여기 디테일은 서브 텍스트를 통해 다른 시대적 배경을 정교하게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장선이라는 것은 무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미장선이라고 합니다. 디제시스는 스토리 음향 효과 빼놓고 나머지를 다 디제시스라고 하는 거고, 스토리를 포함해서 사람이 아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서브 텍스트라는 것은 메인 텍스트는 핵심 줄거리예요. 핵심 플롯. 그 핵심 플롯 외에 나머지 잔잔한 어떤 플롯들이 조금씩 깔리잖아요. 그 작은 플롯들이 긴밀하게 잘 연결될수록 그것은 스토리가 탄탄해집니다. 소설 바탕으로 한 것은 그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시나리오를 감독이 직접 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좋은 영화들은 시나리오 작가가 따로 있어요. 스크립터는 다릅니다. 스크립터는 감독이 얘기한 걸 받아주는 사람이고, 대본을 쓰는 사람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바탕이 되는 얘기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작가라 그러면은 시나리오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작가는 시나리오 작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에서는 작가를 감독으로 얘기합니다. 감독 아래 하나의 시나리오 작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작가주의라고 하면은 감독이 무엇을 얘기하고 했는지, 또는 감독의 예술 스타일이 어떤지, 이것을 밝히는 게 작가주의예요. 근데 나는 작가주의를 거부해요. 난 사고학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난 감독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게 잘 될 수도 있고, 아까 빅살인 약처럼 의도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론가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론이 영화보다 재밌어야 돼요. 꿈보다 해몽이지. 그건 나쁜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 텍스트, 메인 텍스트 말고 서브 텍스트를 통해서 그 시대적 배경, 이 시대적 배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배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정교하게 고정을 통해서 잘 배치하고 어디 하나라도 끝나지 않도록 옥의 티 같은 게 없도록 잘 하는 것이 디테일한 건데, 봉준호가 그걸 잘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봉준호는 알레고리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 리얼리스트예요. 그래서 보통 이 봉준호 작품이 열린 결말로 나아가습니다. 그런데 미키 17은 열린 결말이 아니에요. 이건 시나리오를 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원래 따로 있었기 때문에 열린 결말이 아니고, 그것도 좀 그전 작품들과는 예외적입니다. 문제철이 세대론적으로 봉준호의 작품 세계를 판단했는데, 코리안 뉴웨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코리안 뉴웨이브는 영화에 흐르는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후반, 그때 이제 리얼리즘이 부활했습니다. 자, 이때는 민주화 후반이니까 민주화 이후겠죠, 그죠? 자, 이때 코리안 뉴웨이브는 분단, 계급 문제, 민족 정체성 등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쇠퇴했고요. 봉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는 88학번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들어나와서 자기 세계를 펼친 것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코리안 뉴웨이브에 속하지 않죠. 좀 늦었죠. 나중에 연세대인가 사회학과 나와가지고 나중에 영화계로 들어가고 영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문턱 세대에 속합니다. 그 이후에 80년대에 격렬한 정치적 저항의 경험도 없어요. 88년에 대학을 들었기 때문에. 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탈정치적 흐름이 있는데, 대학 다닌 것은 이 사람은 고 사이기간이죠. 90년대 유학번이라고 문턱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역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렇지만 역사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않았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우리는 이거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6월 항쟁도 고등학교 때 겪었고 뭐 이런 거죠. 대학 고3 때 겪었겠죠. 80년대의 기억이 집단적 무의식을 이루고 있지만 이것이 리얼리즘 쪽으로 발현되지는 않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좀 그릿하게 알레고리를 동원해서 이걸 표현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자본주의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알죠? 모던 타임즈 찰리스 유명한 영화죠. 자본주의를 비판한 기계의 부속품을 인간이 부속품 같은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이 얘기를 당연히 이 모던 타임즈를 봉준호가 알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봉준호 인터뷰에서 나온 거예요. 영화 속에는 미키라는 청년이 그 일을 혼자 하고 있나? 죽어도 다시 프린트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취급도 안 되고 보험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판타지적인 이야기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그 일자리와 시스템 유지되고 인간만 교체된다. 김군 뒤에 박군이 있고 박군 뒤에 윤양이 있는 것이다. 굉장히 잔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 스탠더블이 여러 명이 아니에요. 딱 한 명이야. 한 명이 계속 죽으면서 일을 하는 거야. 위험한 얘기에서 투입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 스펜더블이 많으면은 일이 더 수월할 텐데, 그죠? 이것은 이미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스펜더블을 많이 못 만들게 법적으로 규제를 했다는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한 인간도 여러 명의 스펜더블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17이 죽어야 18이 가능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이 안 죽고 돌아왔을 때 이게 그냥 발각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숨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다 복수는 전제를 다 깔아두고 이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 자체가 여러 명이 김군, 박군 뭐 이렇게 딴 사람 얘기했지만은 다 이게 미키예요. 번호가 달라. 김군이 미키 1이면 박군은 미키 2가 되는 거죠. 계속 교체되는 거예요. 부품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지만 그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노동자, 기계 부품 같은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포스터도 보면 그렇죠. 자,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포스터예요. 아파도 일해야지, 숨 막혀도 일해야지, 순한 말씀 씁시다. 역 같아도 일해야지. 어떤 경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색깔도 굉장히 보색되고 이렇게 화려하게 연색 많이 넣어서 했는데, 이게 이 포스터에도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야말로 또 보태지 않고 자본주의 비판입니다. 그야말로 프레카리아티의 처절한 삶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파도 숨 막혀도 역 같아도가 아니고 죽으면서 일해요. 죽어도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돼요. 죽고 또 복제되고 죽고 복제되고 굉장히 끔찍한 거죠. 이건 보면. 자, 자본주의 비판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해석할 건 그 뒤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파 얘기라고 이런 것을 뒤에 섞어서 하고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여기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포스트 휴머니즘을 넘어가자겠죠. 인간이 뭐냐? 이 미키가 계속 복제됩니다. 복제되고 이 개인의 생체적인 또는 생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 기억. 여기서는 의식에 따라 언급되지 않고 기억이라고 얘기되죠. 기억이 저장이 돼요. 그것이 다시 복제돼서 나타납니다. 점심과 물체가 같이 복제돼서 나타나죠. 그러면 과연 이 복제 인간을 그냥 원본과 같은 동일한 인간이냐? 여기서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죠. 그런데 결국은 결말에서는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여기서도 사실상 복제 인간은 익스펜더블이라고 얘기하지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를 기계로 취급하지 않아요. 어쨌든 많은 경우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인간인데 익스펜더블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연결시키면은 프레카리아트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까 부품 얘기했잖아요.
부품과 같은 존재고 인간성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존재가 여기서 바로 이제 대표되는 것이고, 그러면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기억으로 대표되는 의식과 유기물, 신체, 유기물의 결합물이냐. 영화에서 한 종교 지도자가 one soul, one body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soul 도대체 뭐냐? 더 이상 얘기 정리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의식 말고 소울의 다른 측면은 없을까? 그게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죠. 이것을 융의 분석심리학과 관련해서 보면, 분석심리학을 서울의대 이구용 교수가 설명해서 그러는 건데, 인간의 심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여기 자아가 있고 밑에 자기, 인간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와 이 자아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무의식입니다. 그 단계적으로 계속 동시만적으로 내려가면서 자기에 도달하는데, 이것이 미식과 과정입니다. 자기의 본질, 자기로 발현하는 걸 하죠. 자, 여기서 달리 또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병기의 페르소나예요.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거. 그런데 정병기의 자기는 뭐냐? 나 60은 나도 아직 나의 자기가 뭔지 모르겠거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인도로 여행을 가고 히말라야 등반도 하고 뭐 시내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자기 속에 있는 것이죠. 어디 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멀리 막 혹한에 돌고 이렇게 뭐 시베리아 가서 뭐 그냥 모험을 하고 뭐 그런 고통을 겪는다 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방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발견, 자아 발견 이런 것은 결국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 끝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하고 이 자기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는 무의식, 이 무의식은 상반된다 그래요. 동양에서도 음양으로 설명하지만 서양에서도 그렇습니다. 페르소나가 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무의식은 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니무스. 거꾸로 페르소나가 아니무스, 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무의식은 아니마, 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남성도 페르소나가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키 17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약하고 또 결정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약하고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극적이고 뭐 이런 성격입니다. 근데 미키 18은 정반대예요. 1부터 18까지 많은 복제인간이 나오죠. 성격이 다 조금씩 달라요. 특히 17과 18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미키 17과 18이 이제 중심으로 여기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갈등입니다. 17과 18의 갈등. 그렇게 심리학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사이 그림자가 있고 내적 지원 관념이 있지만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 미키 18이죠. 여기 17입니다. 여기 이 영화 17에서 이 두 인물이 결국은 한 인물이잖아요. 복제가 된 거잖아요. 복제가 돼도 의식을 그대로 복제했지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식은 인간의 본질의 일부일 뿐이고, 본질을 다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를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7이라는 페르소나와 18이라는 무의식,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무의식과 페르소나가 결합하죠. 결합하는 과정이 영화 후반부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얘기. 여기 생명체입니다.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로봇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게 신임을 줬습니다. 저는 유엔에 가서도 유엔 무슨 전문위원회 가서 연설됐고 한국에도 와가지고 한국에 또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우리 코앞에 닥쳤어요. 2052년이지만 2052년에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인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감성까지도 동일하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지만, 자, 인조인간의 명칭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인간의 발달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59에서 사이보그로, 사이보그가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휴메드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휴메드는 아직까지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559는 난 559입니다. 금이빨 한 개 하나도 559예요. 안경을 써도 559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활용해서 자기 신체 기능을 보완한 것은 다 559입니다. 그 다음 휴머노이드는 이거는 로봇이죠. 사이보그 참. 559에서 사이보그로 발전하고 이거 다 신체 일부입니다. 그 다음 휴머노이드는 신체 대부분을 기회로 됐죠. 그다음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 휴메드 여기서부터 AI 로봇이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은 꼭 인간의 신체를 갖고 있지 않죠. 챗GPT 인공지능인데 신체가 없잖아요. 다른 얘기예요. 이제 인간과는 구별되는 얘기입니다. 자,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하고 오거니즘을 합한 말인데 인공심장 등 기계로 만든 생체 기관을 이식한 겁니다. 팔 한체 전체를 팔을 다 이식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 이빨 한 개 해놓은 것을 이런 걸 파이브고, 사이보그는 그게 아니라 기관 하나를 이식해요. 600만 번 수목을 배우는 게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리만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다는 거 이런 거. 자, 파이브 아까 설명했는데 단어가 사이보그가 먼저 나올 때 내가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이보그가 나오고 나서 사이보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파이보그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콘택트에서 보충 핸드폰 이용할 때 파이보그입니다. 신체가 부착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펑크셔널 사이보그를 얘기하죠. 휴머노이드는 휴머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오이드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두 발을 거는 로봇입니다. 여기는 인공지능과 한 게 없어요. 마징가 제트 이런 거 인공지능 아니잖아요. 사람 들어가서 조종해요. 그런 것이 휴머노이드예요. 이것은 달리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구분합니다. 안드로이드에 가면 인간과 가장 유사한 이번에는 지적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형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그래서 안드로이드고, 이것도 오이드는 같은 말이고, 안드로도 원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 쪽에. 자, 휴메드가 가장 발전된 AI 인공지능인데 아직 널리 쓰이는 단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인조인간까지 포괄하는 겁니다. 휴메드는 포스트 휴먼. 인간의 능력을 확실히 능가합니다. 지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나올 거라는 얘기죠. 휴머니즘도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학술적으로 이미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을 두 가지로만 나눠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랜스 휴머니즘적 포스트 휴머니즘과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하나씩 보겠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트랜스라는 말도 원래 초월하다는 의미예요. 포스트는 후기라는 말도 되고 탈이라는 말도 되고 둘 다 여기에서는 초월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트랜스는 옮겨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단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각종 무기물을 통해 인간의 지능적, 신체적 능력을 고도화하는 중간 단계, 그래서 과도기죠.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이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먼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포스트 휴먼을 진화하고 이 포스트 휴먼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능력은 확실하게 모든 면에서 초월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아까 잠깐 일론 머스크도 저쪽 포스트 휴머니즘적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적 포스트 휴머니즘, 굉장히 과학기술 신봉에서 인간의 신적 경제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 반대입니다. 인간 신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이 동물권도 존중 보장돼야 하지만 이제는 인간과 거의 동일한 99.9%까지 동일한 기계적 존재가 나온다. AI 인간이 나오면 이것도
인간과 동일한 감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기술적 존재와 인간의 공동사회, 이렇게 앞으로의 사회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 또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영화에서 여자친구가 보안 요원이었어요. 여자친구 되게 보통 남자 이상으로 용감하고 사건 직접 해결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용감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이 17, 18이 같이 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기 애인이 두 명이 생긴 거 아니야.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었으면 너도 좋지 않았겠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결국 이 여자 주인공이 미키 반스가 원래 이름이고요. 원래 미키가 되기 전에 이름입니다. 미키가 부르기 전에 성이 있었어요. 인간이었다는 얘기죠. 미키가 뒤에 성이 사라지고 실제로 불렸을 때는 독재인간이고. 자, 여기 나샤입니다. 극중의 인물. 결국은 이 여자친구가 사건 해결되고 나서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지도자가 돼서 독재인간 만든 기계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미키 18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죠. 미키 17과 17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은 평화의 물결을 투고 자기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죠. 그럼 전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의 그 아니무스적인 페르소나가 미키 17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미키 17이 성격이 확실히 바뀌고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 돌아가면은 결국은 인간은 그 의식과 기억만이 아니라 그 분열된 그러니까 미키 17은 자기 속에 있었던 아니무스가 발현되지 못했던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그것이 미키 18의 무의식이 또 다른 존재로 나와서 그것이 미키 17로 흡수되면서 미키 17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면서 결국 자기 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극 중에서 결국 이 미키 17은 18은 죽었잖아요. 17은 미키 바르네스라는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심리적 변화 과정을 통해서 복제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포스트 휴머니즘 논쟁으로 연결시키면은 복제 인간일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획득한다면 그것도 다른 인간과 하등 차이가 없다. 앞으로도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 또는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질문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질문 없나요? 다음 어떤 거 아까 나한테 뭐 물어봤는 거 아니 내가 말하다 틀린 거 없다. 우리 강의하다가 틀린 단어가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질문? 여기 여기 네, 영화에서 살짝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뭔가 자본주의의 대안처럼 암시적으로나마 제시하는 게 자본주의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마지막에 포스트 휴머니즘과 연결해서 카리아트도 인간이다 뭐 그런 정도 외에는 없죠. 구조적인 해결책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는 없어요. 네.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 마지막에 그 와이프 역할로 나오는 나시나 보고 국제대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살짝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소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그러니까 미키 17이 자기 발현을 통해서 복제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을 받고 인간으로 됐지만 자본은 여전히 굴러간다. 아까 일파는
총체적 자본을 대변한다 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자본. 그래서 그걸 나와서 소스를 얘기하잖아요. 그 소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기름을 짜갖고 소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본을 획득하고 그런 자본은 여전히 니케가 다시 인간이 됐어도 유지된다. 그런 정도의 볼 수 있습니다. 열린 말이 아무런 그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관련해서 크리퍼가 주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결국 복제인간에 대해서 복제인간하고 복제인간하고 공존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이 꼭 필요한가? 네. 그 앞에 질문이죠. 그 크리퍼가 준 포스트 휴머니즘과 관련해서 의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크리퍼는 뭐 동물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동물권 얘기랑 뭐또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 따지자면은 외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물, 인간, 그런 기술적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우주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그 외에도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기계적 존재는 아니니까 동물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명체 그런 것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본이라는 정도가 어렵고요. 인간이 과연 필요한가? 이것은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등장합니다. 등장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 건가 그것을 고민해야죠. 맞기보다.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세요. 교수님이 초반에 이제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저 이제 기생충이랑 이제 미키 17을 보다 본 입장에서 이제 기생충에서도 그렇고 약간 여기서도 뭔가 남성이 조금 어리숙하고 좀 바보 같은 인물로 그려지고, 이제 기우의 동생이었던 기성이 좀 그 집안 핵심 역할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미키 17의 여자친구가 좀 뭔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남성보다 멋있고, 또 이제 흑인 여성이 어떻게 보면 소수자에 해당하는데 또 이제 지도자까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 봉준호의 세계에서 이런 인물들이 뭔가 뭘 말하고 싶은지 교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SF 봉준호 영화가 보통 주인공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레카리아트라든가 서민층 사람들을 주로 주인공으로 내세우거든요. 초기 작품일 때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 영화도 이제 그 맥락에서는 동일한데, 근데 거기에 그 중에서 봉준호 영화의 또 특징이 지배층을 묘사할 때는 가부장적 질서를 묘사합니다. 여기도 일파가 사실상 실세인데 남편 뒤에 있잖아. 가부장적 질서를 얘기해요. 지배 질서들은.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으로서는 여성을 이제 강력한 여성을 항상 등장시키죠. 초기 작품에서도 그랬고 기생충에서도 송강호 기태 부인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리고 괴물에서도 베두나가 고모가 하는 거죠. 그리고 송강호 딸로 나오고 방찬. 예. 남자애를 구하고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여성 주인공이 항상 나와요. 이것을 근데 봉준호는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 같아요. 가부장주의 질서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좀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조용한 학생들인데 나쁜 의미로 조용한 게 아니고 네? 막 손을 잘 못 드는데 그래도 오늘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2025학년도 1학기 마지막 프로그램 세미나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